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금요일이네요. 고수익 작전 타임,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살펴보면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더 줄게 나타나는 등 고용지표도 계속해서 타이트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도파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25bp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확인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간밤 미국 증시였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은 오늘 금요일 시장인 만큼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훈풍이 깃든 미 증시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가게 될지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함께 하시면서 장전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의 장전 전략은요, 이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반도체 이야기 좀 상세하게 풀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지금 미국에서 K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를 한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반도체 관련된 지원 법안이 이제 작년에 통과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세부 사항이 이제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보조금 신청 절차, 그다음에 보조금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5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보조금이 지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생산시설 관련돼서는 이제 390억 달러, 하나로 한 51조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내에 이제 반도체 설비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비용의 5에서 15%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미국 내에 최첨단 반도체 단지를 2개 이상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은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까지 이르는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업들의 이제 보조금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지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네. 지금 국가 이제 안보 여러 가지 이제 조건과 이제 논란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보조금 관련된 내용 중에서 미국 내 공장을 장기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금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같은 거를 매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10년 동안 중국 내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늘리거나 또는 중국 기업과 같이 기술을 라이센스를 통해서 합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가들의 네, 그렇죠.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이네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가 안보 관련된 지원입니다. 미국 네. 국방부에서도 지금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군사용 반도체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언제든지 국방부가 생산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이제 그 우대 조건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대라는 조건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상 우대를 무조건 받기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풀리네요. 네, 그렇죠. 일단 하라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하는 게 좋을 걸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단순히 인력 양성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보시다시피 공장 직원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건설할 때 건설 노동자에 대한 보육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또 미국산 자재를 써야 되는 그런 또 이제 조건도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이제 대규모의 이제 보조금을 이제 받는 그런 기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와 해당 기업 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
수익이 발생할지에 대한 사전적인 협의를 통하고요. 만약 그 수익을 초과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미국 정부와 일정 부분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상당히 미국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많이 맞춰줘야 될 거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것들이 이렇게 표로 정리된 걸 보니까 더욱더 좀 잘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뭐 기밀 공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과 이익에 대한 공유 부분도 있고요. 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된다, 동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빼앗기는 게 많겠다라는 걱정도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네, 뭐 빼앗긴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네. 일단 그냥 공짜로 준 돈을 안 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 내에 반도체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강점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서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관련된 이제 그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빅테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수요처들, 반도체 수요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처와의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이 있으면 보다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대중국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국 내에 뭐 국내 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중국 내에 공장 신설에 대한 부분이 증설에 관련된 부분이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만큼 향후에 뭐 대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한 거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대중국 이제 견제에 의해서 뭐 중국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기술에 지금 많이 쫓아와 있는데 그런 네. 쫓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더딜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기업들의 이제 기술력이 지금 중국과의 격차를 좀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현황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중에서 미국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살펴주신다면요. 네,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미국에서 대중국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장비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돼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같이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면 이제 18나노 이하의 이제 D램 어떻게 보면 첨단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는 일단 장비 수출을 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232단의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관련된 공장이 지금 건설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낸드 플래시 장비에 대한 수출을 중지시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기술. 그러니까 제일 뭐 얘기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뭐 최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 10나노 이하의 제품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비교적 14나노 정도 되면 첨단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련된 생산 장비의 수출을 중지시킨다라고 뭐 하는 거의 그런 수출을 아예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걸로 들릴 정도로 상당히 기준을 러프하게 잡았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레거시라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그 반도체의 생산 설비는 뭐 중국 설치가 가능하다.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공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그게 중국에 들어가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미국 정부 쪽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첨단 관련된 분야는 뭐 그만큼 뭐 중국이 최근에 대규모 이제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 특히나 첨단 쪽에 첨단 소재, 기술 쪽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나 이제 중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보이시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시안에 있는 공장이 이제 중국 메인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삼성전자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지금 시안 공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뭐 전 세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시에 D램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다롄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시 공장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D램 생산의 46%에서 한 50% 정도를 생산한다 할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다롄 공장인데요. 다롄 공장은 SK가 직접 그러니까 건설한 공장은 아니고요. SK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2, 3년 전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인텔에서 갖고 있는 공장이 다롄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의 한 25% 정도를 이곳에서 생산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생산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첨단 시설 내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이제 중단했기 때문에 향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중국 공장 내에 시설들이 뭐 지금은 뭐 첨단 시설이긴 하지만 향후 몇 년 후 정도가 되면 약간의 이제 노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낸드 플래시의 한 40%가량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SK하이닉스의 D램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의 이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 업계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반도체 보조금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다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이익공유제 관련된 초과 이익공유제 관련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 이거에 대한 이해득실을 좀 따지는 그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주요 시장입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낸드 플래시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D램을 중국 공장에서 절반 이상을 만들고 있는 상당히 상황에서 많은 물량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약 이러한 그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제한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반발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반발 속에서 과연 국내 업체들이 어떤 이제 스탠스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이 깊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내 기업이 이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 측과 계속 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아마 3월 달 한 중반이나 아마 하반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발표가 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뭐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도 뭔가 반도체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업체까지도 이 여파가 미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상당히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부장 업체들도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지원금에 대한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소부장 관련 쪽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보조금 지급이 뭐
이제 제조업체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국내 그런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미국 내 현지 공장을 지금 건설하기 위해 하려고 이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동지세미코행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몇 개 이제 회사들이 그런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중국 내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건설들이 상당 부분 좀 지연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향 매출이 감소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 이제 첨단 공정에 대한 그런 이제 공장 건설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부가 가치 관련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매출 감소세는 이제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레거시 제품의 부품이나 그다음에 소재들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은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그 제품과 관련된 부품이나 이제 소부장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첨단 공장이 이제 건설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표적으로 뭐 국내나 아니면 미국에서 건설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 건설되지 못하는 부분을 미국이나 한국에서 건설되는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부장 관련돼서는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생산 시설의 탈중국화를 어떻게 좀 모색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 같은 기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사실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을 고래 싸움이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새우 등이 터지고 있는 반도체 업계다 이렇게 좀 국내 반도체 업계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거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뭐 중간중간 봤습니다. 네, 거기 나오는 대사 같네요. 네. 지금 고래 싸움에서 새우 등이 어떻게 좀 버텨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새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뭐 살아남도록 노력해야죠. 아니면 새우보다 뭐 더 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일단 뭐 미국 중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경쟁이 좀 격화가 되면서 갈등도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 지원법뿐만 아니라 치포 관련돼서도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 그다음에 대만의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 이러한 이제 중국 이제 반도체 이제 규제가 이제 중국 측의 반발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든 산업에 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을 만큼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글로벌 뭐 반도체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매년 뭐 2025년까지 5.4%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가 이제 옴디아라는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뭐 반도체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에는 6,172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5.4% 증가세가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네. 5.4%가량 증가하고 네, 있다. 네, 뭐 보시면 이제 밑에 있는 연하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20년도에 1,281억 달러에서 2025년도에는 뭐 한 40% 이상 증가한 네. 70% 이상 증가한 지금 2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2020년도에 이제 2,700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도에는 뭐 3,2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할 만큼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초거대 AI나 뭐 클라우드 관련된
뭐 이런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뭐 디램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전장용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겠지만 이외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용 이제 반도체가 내연기관, 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반도체가 한 200에서 3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필요한 반도체 수가 2,000개 이상으로 뭐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세는 뭐 단기적으로는 업황에 따라서 뭐 주가가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특히 네. 뭐 올해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계속 성장세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리가 일단 새우보다 조금 더 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꺾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좀 짚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분과 함께 국내 증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봐야겠죠. 펀스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증시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텐데 이번 주 증시 물론 수요일 하루 쉬어갔습니다만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은 늘 있잖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도 역시 AI였죠. 챗 GPT 관련한 테마들의 상승세와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세아베 스틸 지주사와 그리고 세아 특수광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외에 연계해가지고 이제 철강 테마들이 조금씩 움직여 주었고요. 거기에 전통 강호였던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리고 전일 증시에서는 저출산 관련 테마인 꿈비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장 마감 후에 직접적으로 테마 자체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언급된 테마가 계속해서 이슈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저출산 관련주가 움직여 주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폐배터리 쪽의 매수세도 심상치가 않았는데 유럽판 IRA 법안이죠. CRMA, 즉 핵심 원자재 법입니다. 이번 달 14일 관련해서 초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 전기차라는 테마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격 문제, 그리고 원재료 수급 문제 등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개선될 전망 속에서 2차전지 필수재들의 원재료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이 자원 국유화 혹은 유럽의 CRM, 미국의 IRA처럼 오로지 자국에게만 엄청나게 유리한 법안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 속에 최선의 대응은 사용이 끝난 2차전지에서 양응급제,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같은 다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금속들을 뽑아내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답을 찾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로봇과 챗 GPT 테마가 워낙 강했던 탓에 한동안 시장에서 잊혀져 있던 폐배터리 테마가 다시금 시기적절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는 휴장이 하루 있었던 만큼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테마가 등장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지속되던 AI, 저출산, 로봇 테마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는 모습들 보여줬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포인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양회도 곧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당연히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을 텐데 자세한 관련주들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증시가 끝나게 되면은 이 중국은 양회라는 게 시작이 되죠.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시진핑 3연임이 거의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이 확정이 됐죠.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혼란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그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양회이기도 하죠. 자, 이에 따라서 시진핑 정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이 중국 정부에서는 올해 중국의 GDP, 국내 총생산률은 5 내지 6%의 성장세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몇 가지 내용이 좀 기반이 돼 주어야 하겠죠. 바로 소비, 노동, 금융권의 안정을 이번 키워드로 꼽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발표된 2월 제조업 PMI가 52.6%, 52.6포인트, 그리고 비제조업 PMI는 56.3포인트를 시장 예측치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우리나라가 휴장을 하게 된 3월의 첫 거래에 홍콩 항생 지수는 장중 4%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기대감을 이어서 중국 정부의 움직임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국 공신부 신흥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5G, AI, 그리고 바이오, 그린 에너지 등 신흥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상무부에서는 2023년 소비 촉진의 해로 아예 지정까지 하게 되면서 자동차, 가전, 이 두 가지 분야의 육성을 조금 더 독려를 했습니다. 이어서 노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전일 오전 중국 인사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적인 지금 현 상황에 중국 노동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 신규 고용 인원이 1,66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다만 올해 대졸자는 1,158만 명입니다. 이 고학력 취업난에 대한 우려는 향후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라는 전망 또한 같이 받겠습니다. 이처럼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리오프닝 경기 회복은 고용난에서 그리고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는 아직도 중국 내부에서는 부족한 상황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상당히 이번 양회에서 소비 촉진 그리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금융 포인트인데, 이 지난해 일부 지방은행에서 인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잠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판 뱅크런이죠. 이 완다그룹의 부동산 거품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들은 한 차례 위기가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의 압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절제되지 못한 형태의 무조건적인 서방 모델은 지양하라라는 경고의 문까지 중국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지금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현재 경기 회복이 중국 정부는 시중은행 단 한 곳에서도 불안 요소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 주 증시에서는 양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중국 정부의 브리핑 내용들이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이는데요. 앞서 언급한 소비와 관련된 소비와 그리고 고용,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분은 추후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양회라는 대규모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황우준 연구원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밖에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다음 주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장 다음 주 일정으로 화요일 호주에 RBA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4분기 GDP 잠정치 발표에 이어서 수요일은 연준의 베이징 공개와 그리고 유럽의 4분기 GDP 확정치 발표까지, 이 양대 산맥을 넘기게 되면요 끝이 아닙니다. 목요일은 대한민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월물이 마무리가 되고 6월물이 열리게 되는 날이죠. 이날은 특히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게 되면서 다른 달보다 가장 많은 지표와 발표 그리고 경제 포럼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상당히 변동성이 그간 만기 옵션, 선호 만기 옵션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날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보고서와 뱅크 오브 제이, BOJ죠. 일본 정부가 이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현재 연준은 그간 해왔던 본인들의 일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발언도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다른 게, 대한민국은 기준금리를 지금 인상을 잠시 멈추는 상태죠. 동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금리 결정은 이 파월에게 달려있는 상황인데요. 이 그간의 인플레이션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준 소비자물가 지수와 견줄만한 지표가 바로 이번 금요일에 나오는 그 고용 지표죠. 이 파월과 연준의 주장은 현재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현재의 금리 인상은 향후 몇 차례의 인상과 장기간 지속을 해도 이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포 그 자체의 생각인 거죠. 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이
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나올 이 고용 보고서의 결과 또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 좋게 나올 게 거의 뻔하다고 보고 있죠. 이 시장의 공포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인데 이 미증신 또한 수차례 12,000포인트를 이탈하고 어제 잠시 이 장 마감에 약간 소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다시 12,000포인트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000포인트가 우리나라 증시로 치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 2,400 거의 그 정도 선에 유지하는데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4,000포인트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시장 참여자들 지금은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입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탈을 하는 트리거가 발동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장기간 암흑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3월은 기존의 달보다는 더욱더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3월 이슈가 많은 만큼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시기다. 보수적인 마음으로 시장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황우준 연구원님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 이야기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이야기, 바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 진행하는 중간 계속해서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됐고 사실상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지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세한 내용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좀 담겨 있었나요? 예, 사실 저도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뭐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프로모션 같은 느낌이 좀 강했고요. 네. 좀 살펴보니까는 뭐 경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나왔습니다. 뭐 인베스터 데이에서 마스터 플랜 3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 혁신적인 생산 기술을 적용해서 차량 생산 비용의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차세대 플랫폼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왔는데 네. 사실 뭐 좀 더 살펴보자면은 살펴보자면은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향후 제조에 필요한 공간을 한 4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고요. 채굴 과정에서 그 몸에 좋지 않은 게 사실 히토류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는 자석을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간단하게 뭐 비용 절감과 관련된 이슈만 하나가 나왔던 거고, 두 번째로는 전혀 생뚱맞게 그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2020년 그 모델 Y 이후에 테슬라가 3년 만에 출시하는 신차입니다. 그리고 연내 출시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이게 2019년 양산이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좀 약간 늦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거를 가고 나왔지 않았나.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네. 사실상 뭐 되게 멋있게 사진으로서는 이렇게 나왔긴 하지만은 그렇죠. 이거에 다르게 정말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원했던 그 반값 전기차에 대한 이슈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계속 이제 투자자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게 반값 전기차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들이었는데 네. 그 부분들은 나오진 않았고요. 게다가 이제 멕시코 공장 건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는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언제 몇 년도에 이제 확정을 짓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뭐 껍데기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외신에서 또 추가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들은 기대했던 계획은 총 5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원, 그리고 대량 생산 인프라 구축, 로봇택시 등 뭐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사실상 이 인공지능 관련된 방향성이 노출이 된다 한다면 지금 AI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주가 상승 동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어떻게 보면은 점화를 좀 시키지 못한 측면이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두루뭉술한 단어들로 표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제조업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회사 그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홍보 위주로만 좀 끝난 상황인데 네. 사실상 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구체 계획이 나왔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원래 자율주행이 좀 나와줬어야 됐었을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어야 되는 것이 포인트인데 그런 이슈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좀 실망감을 좀 많이 노출시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좀 테슬라의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공개할 만큼의 도달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신비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궁금하면은 들어와 이 전략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궁금하면 들어와도 아니고 일단 뭐 지켜봐 이런 상황이고 그 내부에서는 정확하게 뭔가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신비 전략보다는 일단 지금은 그냥 일정이 정해졌으니까 표면적으로만 노출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뭐 2006년, 2016년, 10년 단위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해왔던 테슬라인데 올해는 2023년에 마스터 플랜 3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마스터 플랜 3였다라는 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 반종희 소장님께서도 역시 똑같이 좀 바라보고 계신 관점 들어봤고요. 자, 지금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멕시코에 기가팩토리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한국은 물 건너간 건가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번에 5번째 공장이 이제 멕시코 북부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또 그 지역이 물 부족에 대한 문제가 또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뭐 남부 텍사스주, 뭐 중국, 독일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좀 어떻게 유치를 통해서 좀 시장 확대를 하려는 것도 있고 또한 이렇게 되면은 신규 고용에 대한 창출 기대까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4월 그 미국 방문 에 앞서서 물밑 작업을 지금 좀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팩토리 관련된. 네. 그리고 20일 전후로 그 미국에서 그 테슬라 관계자를 만나서 지자체들의 기가팩토리 유치 신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을 한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군요. 예,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좀 다소 좀 마이너스적인 그러니까 음적인 내용이 있다 한다면 네. 22일이죠. 지난 22일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 대변인이 브리핑해서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는 말이 있다라는 좀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좀 펼쳐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설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너무나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사안은 아니고 계속해서 냉정하게 흘러가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테슬라는 간밤 증시에서도 그랬고요. 인베스터데이가 진행이 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시간 외의 흐름을 지켜봤을 때 인베스터데이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 외에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최근에 반등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말씀드렸지만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없어져서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190.9달러로 좀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개파락한 게 아주 확실하게 보이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좀 논하기가 좀 그렇겠지만은 좀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결국은 반값 신차 포인트에 따른 실망 매물 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좀 더 조정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뭐냐면 전기차 치킨 게임 시작 시 이점을 잃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뭐 반가 할인을 하든 비용을 줄인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전기차 역시도 지금 비용을 줄이는 상황이 됐을 때는 큰 역할을 못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큰 이슈가 좀 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거기다가 게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유럽 핵심 원자재법하고 IRA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정이 나와준다 한다면 3월 기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한 4월부터는 이러한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조용해졌을 때 그때 네.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기대가 좀 컸던 때문일까요? 인베스터데이 진행 중에도 시간외에서 계속 하락에 이어서 간밤 미증시에서도 테슬라 주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반종민 소장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하지만 테슬라가 시간외에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2차 전지주는 어제 시장에서 살펴볼 때 여전히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해외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성이 계속 좀 부각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경쟁이 점화되는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이슈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오를 만한 요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뭐 의견이 이 2차 전지가 도대체 왜 많이 올라가느냐, 뭐 LNF도 크게 올라가고, 뭐 네. 에코프로도 크게 올라가는데 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냐에 따라 뭐 좋은 이슈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기차 테슬라와 비아디에 대한 치킨 게임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핵심 자원 경쟁에 대한 점화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라 좀 생각이 들고요. IRA 또한 지금 유럽 핵심 원자재법들을 통해서 지금 자국 지원 정책을 좀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통해 전기차는 수혜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판매를 해야지만은 뭐 매출이 나니까 그 대신 2차 전지는 이 활로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공장을 좀 설립을 하고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완성차인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2차 전지나 뭐 폐배터리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쏠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좀 더 특이했던 점이 미중 갈등에 인한 그 CATL에 대한 견제가 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국내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반사의 이익 효과를 좀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2차 전지 해외 리튬 자원 확보 등을 통한 모멘텀이 연이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슈 때문에도 2차 전지에 대한 강한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계속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테슬라만 볼 게 아니라 테슬라의 이슈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떨어진다라는 지금 상황은 전혀 맞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테슬라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이슈가 2차 전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 크게 부각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전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거는 4대 핵심 소재 시장이 2030년까지 192조 원 규모로 성장 전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장 전망의 예측치가 나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돼서 크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리튬 배터리 4대 소재 시장은 뭐 전체 배터리 시장의 70%를 차지를 하는데 사실 이게 국가 점유율로는 한중일 세 개국이 공급 의존도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도 굉장히 시장성이 좋다라는 측면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폐배터리 역시 그 기술세 공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붙었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 때문에 2차 전지와 폐배터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연이어 상승을 했던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보통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볼 때 테슬라의 주가를 많이 확인을 하곤 하는데 지금 2차 전지 국내 관련주들 살펴보면 중국의 이슈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폐배터리 쪽에는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내의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주가의 훈풍을 깃들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2차 전지를 우리가 볼 때 소재도 있겠고요. 장비도 있겠고요. 최근엔 또 충전까지도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반종민 소장님께서 최선호 섹터로 보고 계신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 폐배터리
아, 폐배터리 쪽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제도 생각이 좋았죠. 네, 어제 좀 굉장히 많이 좋았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에 좀 미비하게 흘러왔던 게 어제 굉장히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게 폐배터리는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재활용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기대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27일 그 국내 기업인 반도체 배터리 관련된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중에는 뭐 리튬도 있고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의 뭐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지만은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좀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재자원화에 관련된 기술을 신성장 원천 기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등 방안을 좀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게 반도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세액 공제에 대한 정확하게 뭐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그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했을 때 세액 공제가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좀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네. 그만큼 폐배터리에 대한 세액 공제 역시도 굉장히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현행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뭐 신성장 원천 기술의 투자에 대해서는 3%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는 공제율을 6%로 상향하는 그 법안을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2배로 올리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는 그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 절감을 통해서 신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단순히 이제 폐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금융 지원도 좀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일반 그냥 그 디스플레이 기업이 그 폐배터리 기업을 인수를 하는 등의 M&A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네. 폐배터리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오는 14일에 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뭐 리튬, 코발트, 히토류 등의 배터리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 조달 비율을 높이는 그 역내 조달 비율을 높이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에서 2차 전지를 통해서 뭐 수입을 하는 것보다는 자국에서 사용하는 전기차들을 통한 폐배터리를 통한 그 폐배터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네. 그거를 직접 기술을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제품을 내보낸다 한다면 그걸 통해서는 뭐 무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그 레이저 프린터 아시죠? 그러면 네. 토너가 있는데 그 토너에 대해서 정품 토너를 쓸 수는 있지만은 재생 토너를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좀 매칭이 된다 보일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폐배터리 재생 산업은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독과점적 시장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폐배터리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뭐 앞으로 그 전기차에 대한 폐차 수도 굉장히 좀 늘 수 있고요. 그쵸. 폐차를 좀 논하긴 좀 그렇지만 폐차 수도 늘 수 있고 수리를 하다가 그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네. 전망을 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폐배터리에 대한 발생 전량 이게 발생량 전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점차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세가 높고 심지어는 포스코 역시도 폐배터리 사업에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과 비전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이슈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정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추가적인 사업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캡티베이트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속 제품에 따른 배터리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땐 큰 포커스가 앞으로 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전기차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배터리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고 이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 섹터들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폐배터리 섹터 내에서 가장 최선호주로 꼽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최선호주, 그러니까 픽은 사실상 성일 하이텍인데요. 네. 이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 및 그 SK 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어제부터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그 위치는 그 시내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막 무리하게 진입을 하기보다는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뭐 지난 17일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뭐 237억 원 황산포 코발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또 밝혔고,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481억, 그리고 전년 대비에 185억 원이 18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기존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연이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갈 종목은 세비캠이 있습니다. 이 세비캠이 리셋 컴퍼니와 태양광 그 폐패널 재활용 MOU를 체결을 했는데, 사실상 이 세비캠이 리튬 2차 전지의 부원료로 공급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17일에 또 지난 17일이죠. 지난 17일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어제 좀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적은 비중으로는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포착해 볼 수 있고, 네. 지금 새롭게 좀 떠오르는 게 KPS입니다. 이 KPS는 사실상 OLED 장비 개발 공급 업체인데, 최근에 그 영풍 SM그룹을 제치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인 세기 리텍을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액 공제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아마도 M&A 관련된 폐배터리 기업을 인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 기업을 좀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종일 소장님의 지금 최선호주는 사실상 성일 하이텍이긴 한데 시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세비캠이라던가 또는 KPS 같은 종목들 우리가 추가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종일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